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남기입니다. 지난주 연암스TV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순방 소식과 이번 달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 등 국내의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암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현장, 뉴스프라임, 라이브투데이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립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사법개혁 특위 구성 등에 대해 국민의힘이 검수안박법 끼워 팔기냐며 거부한 가운데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단독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나선 것인데요. 몇 주째 공전하고 있는 원구성 협상 문제가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다른 이슈들과 맞물려 오히려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도 이런 정치권 상황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 6월 27일 오후 2시 뉴스 현장에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움직임을 전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국회에 나가 있는 기자는 국민의힘이 전 정권을 겨냥해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6월 27일 오전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 의원은 이에 반대한다면 진실을 규명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면서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면 국회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하 의원은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핵심 배우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고 주장하며 관광비자로 급히 미국행에 나선 점을 꼬집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현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주장은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자체 TF를 띄워 사실 왜곡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6월 27일 오전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을 면담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기록물 공개 청구서를 전달하고 관련 기록물 공개를 국회에서 의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13일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한 가운데 민주당은 유족 측의 요구를 당내 TF로 일원화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자는 여야의 팽팽한 대립 속에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은 교착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당내 의원들과 논의를 통해 법사위원장을 조건부로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방안을 내놨는데 그 조건인 사법개혁 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6월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면서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부터 선출하자고 역제안했고 사법개혁 특위 구성에 대해선 검수안박 악법 끼워 팔기라고 날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어렵게 내린 결단을 국민의힘이 뿌리쳤다며 일방적 불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전까지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밝혔지만 답이 없자 박 원내대표가 원 구성 관련 별도의 입장 발표에 나선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6월 28일부터 필리핀 출장에 나설 예정이라 여야 대립이 지속되며 7월 초까지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야가 이슈마다 서로 비난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권 상황을 보도할 때 자칫 갈등을 조장하는 저널리즘의 행태를 보일 수 있는데요. 갈등만을 부각하는 보도 행태는 정치권 공방을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즉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 집단 간의 싸움으로 치부되어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지를 시청자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서로를 향한 정치권의 비난의 목소리만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각 이슈에 대한 정당들의 입장의 배경은 무엇인지,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지, 제3의 대안은 없는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보도 방식을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6월 27일 오후 7시 뉴스프라임에서는 7월부터 전기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한국전력의 발표 내용을 전했습니다. 취재 기자는 한전이 올해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폭을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분기마다 조정이 가능한 연료비 조정요금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결정에 따라 7월부터 평균적인 4인 가족 월 전기요금이 약 1,535원 오를 전망이지만 한전의 적자 규모가 올해 1분기에만 사상 최대인 7조 7,800억 원대에 이르고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 원대로 전망되는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전했습니다. 한전은 고공행진 중인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 단가를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당초 킬로와트 시당 플러스 마이너스 3원으로 연료비 조정 단가가 정해졌지만 이를 연간 조정폭인 플러스 마이너스 5원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7월부터 분기당 5원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간 조정폭은 5원인 현행 조정폭이 유지되면서 4분기에 연료비 조정단가 추가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기자는 7월부터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당 1.11원 오른다는 내용도 짚으며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 요금이 월 31,760원에서 33,980원으로 늘어 월 2,220원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은 가뜩이나 힘든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 인상은 수용하더라도 앞에 보도에서 언급했듯이 요금 인상이 한전의 만성 적자 구조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면 다른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이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만성 적자 구조를 만들어내는 정책적인 요인이나 사업 운영 및 사업 구조 등의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국민 부담으로 매번 적자를 메우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27일 오전 7시 라이브 투데이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으로 미국에서 시위 충돌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24일 워싱턴 특파원은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10개 주에서는 낙태가 금지됐는데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낙태가 불법화되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적용된 지역으로 오클라호마, 애리조나, 루이지애나 등을 뽑았습니다. 특파원은 이들 지역 병원이 임신 중절 수술을 속속 중단하기 시작했다고 전하며 아칸소주 니틀록의 한 병원은 대법원 결정이 온라인에 공개되자마자 문을 닫았고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의 한 여성 전문 병원도 문을 닫고 직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외신을 인용했습니다. 낙태권 옹호 단체들은 미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낙태권 보장을 지지하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낙태를 시술하거나 도와준 사람, 낙태 시술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다른 주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조치를 내놓으며 맞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골드만삭스, 나이키 등 미국 유명 기업들도 직원들의 원정 낙태 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대법원 판결에 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는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시위대를 향해 트럭이 돌진해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충돌 양상도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보수 진보 진영의 첨예한 논쟁거리였던 낙태권 폐기 판결을 계기로 미국 사회 분열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특히 보수화된 대법원이 동성혼, 피임 등 다른 판결도 뒤집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 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낙태권 보장의 근거가 됐던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워낙 보편적인 이슈다 보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만만치 않은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가 6월 27일 보도한 뉴스 현장은 미국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해외 이슈를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검토해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유익했는데요. 다만 극명한 입장차가 있는 이슈를 다룰 때는 양쪽의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여자대학교 도거동문학과 오지훈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되는 탐사보도 뉴스 프리즘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방송된 뉴스 프리즘에서는 낙태권을 둘러싼 국내외 논쟁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의 근거가 됐던 로데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반세기 동안 유지된 낙태권 논쟁에 불이 붙은 건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을 심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는데요. 낙태 합법화의 근거가 된 로데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결정문 초안이 언론에 유출됐고 그날 이후 미국은 둘로 나뉘어졌답니다. 당시 대법원은 말 그대로 초안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50여일 만에 나온 실제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정부 시절 대법관 6명이 교체되며 보수화된 대법원의 색채가 반영됐다는데요. 판례를 뒤집은 대법관들의 판단 근거는 헌법이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해당 판례 자체가 처음부터 매우 잘못됐고 그 결과 논쟁과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론조사에 따르면 낙태권 지지 여론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낙태를 반대하는 여론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로 낙태 허용 여부가 각 주의 판단으로 넘어갔다는데요. 혼란은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은 오늘부터 낙태는 불법을,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낙태 원정을 지원할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인권 후퇴의 우려도 있다는데요. 실제로 보수 대법관 중 일부가 피임과 동성혼을 인정한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권도 충돌하고 있다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입법으로 판결을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방송은 우리나라 낙태죄에 대해 다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지난해부터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됐다는데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하지만 이후 1년 반 동안 국회 차원의 논의와 후속 입법 작업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이 때문에 임신 중지 여성의 권리는 여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입법 공백 상태로 인해 여성과 의료계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단체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임신 중지에 관련한 입법이 임신 중지를 선택한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60여 개국에서 낙태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반대로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60개국 정도라고 합니다. 유럽과 북미 등 북반구 국가들은 보통 착상 후 12주 이내의 낙태는 전면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낙태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해온 남반구 국가들에도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지난 2월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에서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멕시코 대법원도 지난해 9월 낙태 금지를 위헌으로 판결했고 에콰도르도 지난 2월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낙태를 허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낙태 금지에 대한 여성들의 강한 반발로 격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처음으로 낙태 시술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데요.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첫살입니다. 재판부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혐의가 효력을 상실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자기 낙태죄로 처벌받은 여성도 올해 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는데요. 낙태죄 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낙태 교사죄와 낙태 강요죄 등도 처벌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연취연 법률사무소와의 대표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남성에 의해 강요된 낙태에 대해서는 남성 책임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입법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여성에게 돌아간다며 이 때문에 성분과 국적 확인이 어려운 임신 중단 의약품이 온라인 등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법이 복잡해서입니다. 더 큰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명확한 기준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살릴 수 있는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 TV 한채입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보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낙태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훈 학생은 이번에 모니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네, 저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보안입법 또는 관련법 개정이 없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의료인과 임신 중지 여성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생기기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여자대학교 도거동문학과 오지훈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연공성 체계를 없애는 임금체계 개편이 핵심인데요.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실제 추진까지는 큰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주 52시간제 개편 등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대해서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이성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23일이었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방침을 밝혔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고 이에 대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언론을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주 52시간 제도를 둘러싼 논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난달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도 노동시장 개혁 과제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도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 확대와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건강보호조치 병행이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월 단위의 총량 관리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발표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국제신문은 경총 환영, 노동계 결사 반대라는 제목으로 선명하게 대비되는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비판했고 한국노총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경영계는 전반적으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라고 주로 조선업계와 중소제조업계의 반응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또 문화일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입장문을 통해 제시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노동계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국일보에서 일하다 죽으라는 사망선고라는 제목으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KBS도 노동계에서 건강권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리하면 언론에서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둘로 나뉜 반응들을 통해서 주 52시간제 개편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노동계와 경영계 상반된 반응처럼 언론의 반응도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 경제지나 보수 또 진보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고 이 보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함께 짚어주시죠. 네.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과 관련해서 언론에 따라서 서로 다른 논조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논조는 주로 헤드라인의 표현이나 고용노동부 발표 내용에 대한 해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경제지들은 기업의 규제 완화라는 관점으로 이번 제도 개편 방향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낸셜 뉴스는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서 기업의 규제 모래주머니 푼다라고 보도했고 한국경제도 일감 몰린 기업 숨통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진 언론에서는 주로 제도 개편 시의 최대 근무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는 한 주 최대 92시간, 주 52시간 전면 시행 1년도 안 됐는데 라는 보도를 통해서 한 달 단위의 연장 노동 관리로 일주일에 최대 92시간의 노동이 가능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도 윤석열표 과로 사회 주 92시간 시대 오나라는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인 주 120시간 근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겨레는 현행 제도의 유연 근로제와 월 단위 관리 도입을 비교하면서 노동자의 협상력 약화 우려를 제기했고 주 69시간 근로 시에도 노동부가 정한 과로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도 주 52시간제 유연화 우려 커지는 윤석열식 노동개혁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서 이번 발표에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주로 주 92시간이라는 최대 근무 시간이 쟁점이 되면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2주는 60시간, 2주는 40시간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서 제도 개선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에 주력을 했고 주 92시간 논란에 대해서도 최대한 일해도 주 69시간이라는 팩트체크 형태의 보도로 대응했습니다. 매일경제도 노동부에서 배포한 반박 자료를 인용하면서 주 92시간 근무는 매우 극단적인 예로서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 52시간 제도 변화를 둘러싼 보도를 검토해 보면 최초 발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이 없다라는 발언으로 촉발된 혼선이 정책 내용보다 더 큰 논란이 되면서 실제 제도 자체의 쟁점을 다룬 기사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논란은 이번 발표가 얼마나 폭발력 있는 쟁점을 다루고 있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BS 노컷 뉴스는
모든 과제들이 검토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과 노동계의 반대를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관련 논의가 언론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세부적인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다룬 보도들이 이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제도 개편 시의 협상력 변화 문제, 해외 주요국 사례 비교와 같은 심층 분석을 담은 후속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향후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필요한 이해 토대를 쌓아간 부분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청사진의 또 다른 한 축은 임금체계 개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공성 임금체계 개편 배경과 방향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고용노동부 발표에는 연공성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개편해 나가겠다는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연공성 임금이란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연공성 임금 체계가 고성장 시기의 장기 근속 유도에는 유리하고 적절하지만 이직이 잦은 저성장 시대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임금 체계의 연공성이 강하다는 것도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의 근속 30년 이상 노동자의 임금은 근속 1년 미만의 2.87배에 달하는데 이는 연공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2.27배보다도 높은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 정보 시스템 구축과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 체계 개편, 컨설팅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이 보도한 전문가 의견들은 주로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지지하거나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정에서의 쟁점을 확인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한림대 최영기 교수의 발언을 통해서 시장의 변화와 다양한 근로자 집단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서울대 김대일 교수의 발언을 통해서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해서 직무급 도입을 통한 임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울경제는 단국대 김태기 교수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는데요. 임금체계 개편에 있어서 성과에 관한 기준 설정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공공개혁과 맞물려서 공공부문에서 앞장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러한 노동체계 개편이나 임금체계 개편은 이해 당사자 간의 충돌이 좀 불가피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하고 바람직한 보도 태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해 당사자가 충돌하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의 경우에 이러한 의견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 자체도 언론의 중요한 역할일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발굴하고 이들의 의견을 통해서 핵심적인 갈등의 지점을 드러냄으로써 이후 합의의 지점들도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해 당사자의 갈등을 다소 자극적인 언어로 중계하는 보도들이 이어진다면 대안의 도출보다는 갈등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노동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보도에서는 주 92시간과 대통령 보고를 둘러싼 논란이 부상하게 되면서 이를 둘러싼 일부 인사들의 발언들이 자극적으로 인용되는 악순환이 이어진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보도의 경우에는 현재 정책의 단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견 수렴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정책이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다면 필요 이상의 과열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판단의 주체로서 쟁점 사안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심층적인 정보의 제공은 언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이번에 KBS가 주단위 초과근로 관리 우리나라만이라는 보도를 통해서 해외 주요국의 연장 근로와 관련된 제도를 정리해서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보도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보다 넓은 시야에서 논쟁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합리적 대안 도출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개별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쟁점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더 나쁜 태도는 무책임하게 갈등을 중개하는 방식의 보도일 수 있습니다. 데블스 애드버킷, 악마의 변호사란 표현이 있지요. 의도적 반대자로서 쟁점을 발굴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의 검토에 도움을 주되 결과적으로 좋은 결정을 돕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존재라는 상호 인식이야말로 갈등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이성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